지난 10일과 11일이었죠. 이틀에 걸쳐서 4.15 총선 사전투표 치러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을 정도인데 이게 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좀 분산 투표를 하겠다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된 건지 이번 총선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보인 건지는 이제 더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사전투표율 26.69% 이미 대한민국 유권자의 4분의 1은 투표를 마쳤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 사전투표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 각 당이 자기 유리한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아직까지는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네. 어느 전문가를 붙들고 물어보더라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의 개표 방송을 하면서 네. 사전투표율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네. 증가할 때마다 본투표율이 올라갈 겁니다.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본투표율 안 올라가가지고 본투표율에서 그만큼 그냥 사전투표율로 빠진 거인 경우가 많다 이거죠. 적었던 적이 여러 차례 네네. 사실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직은 단언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제가 네. 볼 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 간의 접촉면을 좀 줄여야겠다. 또 더군다나 이제 휴일인 토요일까지 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 껴 있는 상황에서 좀 편안하게 투표를 하고 싶다. 여러 가지 심리들이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 본투표일 15일 날 어느 정도 투표율이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네. 경험칙상으로 보면 4월 15일 날 한 오후 4시쯤 정도까지 어느 정도 투표율이 올라가느냐. 네, 네. 그러니까 오후 투표율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예, 예. 그동안에 보면. 그러니까 조금 더 짧게 보면은 오전 투표율이 지금 26.69에서 한 더해져서 한 60% 정도까지 확 오전에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전보다는 투표율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오후 때 투표율이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그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 그래프가 빨리 올라가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심리학에서. 마지막에 고통을 받았던 걸 제일 강렬한 기억으로 갖고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아마 가장 큰 기억이라고 하면 정치적 경험으로는 아마 촛불 집회일 거고요. 예. 사회적인 어떤 경험으로는 코로나19 사태일 거거든요. 네네. 만약에 두 가지 상황이 연결이 될 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하고 방역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 각각의 개개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주권의식들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만약에 결합됐을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전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분석하셨어요? 이번 투표율이요? 예, 사전투표율이요. 사전투표율 상당히 높았고 저는 총 투표율도 예년보다 높을 것 같아요. 20대 총선의 58%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은 대부분의 여론 분석가들이 60에서 65% 사이를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코로나를 통해서 분산 투표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네네. 이 유권자들이 지난 그 탄핵 이후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에서 더 높았어요. 그다음에 또 이게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의 어떤 퀄리티는 변론으로 하고 많은 정보를 스스로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표심을 결정하고 내가 이번에는 한 표를 행사해야 되겠다 이런 소명의식이 강해졌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런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그 총선에 어느 당에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 네네. 과거에는 사전 투표율이 많아지면 뭐 날씨가 맑으면 어느 당에 유리하다 그런 게 네, 그런 젊은 얘기가 층이 많이 들어가면은 뭐 진보층에 유리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예, 예.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 국민의 어떤 그 국민 의식이 정치 의식이 높아진 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젊은 층이 또 이렇게 상당 부분 이탈을 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은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지금 아전 인수격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번 사전투표의 좀 특징을 좀 보면은 이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의 사전투표율이 특히 높았거든요. 또 보면은 전남 같은 경우에는 35.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이거는 어떤 걸 좀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남은 항상 높았어요. 네. 항상 높았고요. 경상도나 대구 지역은 항상 투표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전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았다는 걸 가지고 네. 이게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격전지 투표율이 높아진 부분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정당 일체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지지층이 한 정당 이렇게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럼 보수 정당이 훨씬 더
결집력이 좋다고 얘기했어요. 예, 예. 그래서 투표장에 딱 갔을 때 보수층이 결집을 딱 해서 어느 정도 한 40%는 지지층이 유지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진보층도 결집력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이 얘기는 곧 이번에 이제 1대1 구도가 사실상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1대1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진보하고 보수층이 그만큼 결집하고 있다. 특히 이제 격전제의 경우에 아주 박빙인 승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수층하고 진보층 모두 다 양쪽이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첫날 사전투표율이 한 30% 이상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쪽 진영에서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몰려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 모레죠. 4월 15일 총선 날에는 한참 논란이 됐던 자가격리자들도 결국 투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자가격리가 일시 해제가 됩니다. 선거 당일에 물론 증상이 없어야 되고 오후 6시 전까지는 투표소에 도착을 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제 자가격리자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고요. 투표소 별도 공간에서 대기한 뒤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양강구도로 총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른 소수 정당들의 소식들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당이 두 여야 정당이 만든 비례 위성 정당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위성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취지를 부당한 편법으로 잠탈했습니다. 제도를 악용해 위성정당이라는 가짜정당, 꼼수정당을 만들어 자신들의 의석을 늘리는 것에만 혈안입니다. 민생당은 내일 위성정당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소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민생당이 국민을 대표해서 위성정당의 등록 승인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물을 것입니다. 네, 물론 뭐 이번 총선 내내 지금 비례 위성정당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저렇게 민생당에서 헌법소원을 내면 뭐 이틀 뒤에 선거 때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고 선거 이후에 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 비례 위성정당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 건가요? 미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 예. 달 전쯤에 아마 정의당에서도 헌법소원 청구를 했던 걸로 알고 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변호사로서 제가 볼 때는 위성 정당을 꼼수 정당이라고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거를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선관위의 등록이 어떤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정당 설립의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위성 정당만 선관위 등록을 받아주고 다른 데는 안 받아준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정당 설립의 자유랑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국민의 투표권 침해 그거는 국민이 위성 정당을 내가 뽑고 싶으면 뽑고 안 뽑고 싶으면 안 뽑는 거지 그게 국민의 투표권 침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런 그 결과는 국민이 위성 정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헌법소원 청구를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이 총선 전 마지막 주말 유세에 나섰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남은 변수는 오직 정의당이 몇 석을 얻을 것인가,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21대 국회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 비례의석 몇 석을 탐해서 만든 일회용 떴다방 정당하고는 다릅니다. 9년 전 서울시장을 양보했을 때, 그 다음에 대선에서 후보를 양보했을 때 각각의 이유는 달랐지만 저는 세상의 선의와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양보를 받은 사람들도 받기 전에는 반이라도 빼줄 듯 했지만 막상 양보를 받자 끊임없이 지원만을 요구했지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소수정당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총선을 이틀 앞두고 끊이지 않고 있는 막말 논란과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